여보,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남편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긴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그렇게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 아울러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겨울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 끝 사무실 문패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상주석 한가운데 앉아 남편의 독서용 안경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태안경. 남편이 저녁마다 신문을 읽을 때 쓰던 그 안경이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늘 쓰시던 거예요. 장의사 직원이 조심스럽게 건네준 물건이었습니다. 영정사진 옆에 놓으라고 했지만 저는 그냥 제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영정 속 남편의 얼굴은 너무 젊어 보였습니다. 20년 전 사진이었으니까요. 실제로는 주름투성이 얼굴로 매일 아침 제가 끓여준 된장국을 먹던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조문객이 오시면 일어나서 절 받으셔야 해요. 직원의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직장 동료 몇 분, 동네 이웃 두세 분. 그게 전부였습니다. 90살이 넘은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서 나올 수 없었고 남편의 형제들도 나이가 많아 당장 오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원래 조용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지금 태국이에요. 갑자기 돌아가기가 정말 힘들어서요. 이해해 주시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 준호의 목소리는 미안한 것 같기도 했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배경에서는 며느리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사진 찍어야 하니까 빨리 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여행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당장 와라라고 명령할 용기도 자격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는 다른 상주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옆방에서는 젊은 여자가 아버지 하고 울부짖었고 건너편에서는 중년 남자가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손자 시우가 가르쳐준 대로 SNS 앱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민지의 계정이 가장 먼저 보였습니다. 푸켓 바닷가에서 행복한 가족여행. 사진 속에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모두 선글라스를 쓰고 알록달록한 수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치는 해변, 파란 하늘, 야자수,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부럽다. 가족여행 너무 좋아 보여요. 행복이 느껴져요. 역시 민지 씨네 가족은 다르네요. 그리고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근데 시아버님 장례식은요? 시어머니 혼자 괜찮으세요? 며느리의 답글이 바로 밑에 달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알아서 잘 처리하실 거예요. 어차피 시아버님 친구분들도 별로 없으시고 조용히 치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가봤자 오히려 방해만 될 것 같았어요.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알아서 잘 처리하실 거예요. 방해만 될 것 같았대요. 저는 30년을 이 집 며느리로, 이 집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학원비를 벌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월급만으로는 아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식당을 했습니다. 김밥 한 줄, 떡볶이 한 그릇씩 팔아서 모은 돈으로 아들의 미래를 샀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해외 어학연수 비용도, 첫 직장 정장값도, 결혼식 비용도 전부 제가 벌었습니다. 며느리 민지는 그걸 모릅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문상객은 이제 오지 않았습니다. 장의사 직원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내일 발인인데 혹시 상주분이 오시나요? 아들이 해외에 있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혼자 하셔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빈 조문객 의자에 앉아 남편의 안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렌즈에는 형광등 불빛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 안경을 쓰고 매일 밤 책을 읽었습니다. 주로 역사책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이야기, 일제강점기 이야기, 625전쟁 이야기. 여보, 우리 아들이 나중에 크면 뭐가 될까요? 제가 물으면 남편은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글쎄, 그냥 착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 아닐까? 착한 사람. 우리 아들은 착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버지 장례식도 안 오는 사람이 착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새벽 2시쯤 저는 화장실에 갔다가 복도에서 다른 상주를 만났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여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네, 뭐 그렇네요. 저도 아버지 장례식이에요. 근데 오빠들이 전부 와서 도와주니까 그나마 낫네요. 혹시 댁은 자녀분들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금 해외에 있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금방 오시겠네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제 표정을 보고 뭔가 눈치챘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드님이 계시니까 다행이세요. 혼자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여자는 위로하듯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어도 혼자인 사람이 있다는 걸. 발인 당일 아침, 저는 혼자 남편의 관 앞에 섰습니다. 장의차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을 든 사람도 상여를 끄는 사람도 모두 장의사 직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떠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너무 외로워서였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혼자라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장의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안경을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나도 나를 지켜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저도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제 안에서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켜고 있었습니다. 손자 시우가 할머니, 요즘은 다들 SNS 해요. 할머니도 하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라고 해서 시작한 거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손주들 사진이나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민지의 계정을 보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습관이라기보다는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한 것에 가까웠습니다. 저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우리 가족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며느리의 최근 게시물을 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힐링 여행 때로는 멈추는 것도 사랑이에요. 사진은 10장이 넘었습니다. 해변에서 웃는 아들과 며느리, 수영장에서 노는 손주들,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음식 사진들, 마지막 사진은 공항 출국장이었습니다. 네 식구가 손을 흔들며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댓글은 200개가 넘었습니다. 부러워요. 저희도 가족여행 가고 싶은데. 민지님, 남편분 정말 다정해 보여요. 아이들 표정 좀 봐요. 진짜 행복해 보여요. 유유.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한 댓글에서 멈췄습니다. 근데 민지님, 며칠 전에 시아버님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장례는 잘 마치셨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답글은 3시간 전에 달렸습니다. 아, 그거요? 시어머니께서 알아서 다 처리하셨어요. 사실 저희가 가도 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시아버님 친구분들도 많지 않으시고 조용히 치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어차피 시어머니 혼자 사시니까 익숙하실 거예요. 그 밑에 또 다른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래도 장례식은 가족이 함께 있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며느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근데 시어머니께서 괜찮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저희가 가면 신경 쓰이신다고요. 시어머니가 워낙 독립적이신 분이라 혼자 하시는 게 편하신가 봐요. 저희도 걱정했는데 다행히 잘 마무리하셨대요. 저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괜찮다고 했다고요? 오히려 신경 쓰인다고 했다고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화로 그래, 알았다라고만 했을 뿐입니다. 그게 괜찮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밖에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괜찮다고 했다고, 혼자 하는 게 편하다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댓글을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역시 요즘 시어머니들은 다르네요. 며느리한테 부담 안 주시려고 하시나 봐요. 민지님네 시어머니 정말 현명하신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대엔 그게 맞죠. 부럽다 우리 시어머니는 맨날 저한테만 뭐 하래요 유유. 며느리는 그 댓글들에 일일이 하트 이모티콘을 달았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준호가 25살 때 민지를 처음 집에 데려온 날이었습니다. 민지는 예쁘고 똑똑했습니다. 명문대를 나왔고 외국어도 잘했습니다.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민지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민지는 가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시댁이랑 따로 사는 게 대세예요. 서로 편하잖아요. 저희 친구들 보면 시어머니랑 가까이 살면 다들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어머니도 자유로운 게 좋으시죠? 저희는 저희끼리,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사시는 게 행복한 거 아닐까요? 저는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결혼 후 민지는 명절에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친정도 가야 하잖아요. 공평하게 해야죠. 애들이 차 타면 멀미해서요. 다음에 꼭 갈게요. 이번 주말은 애들 학원 스케줄이 있어서요. 다음 달에 뵐게요. 다음 달은 영영 오지 않았습니다. 손주들도 저를 잘 모릅니다. 1년에 두세 번 보는 할머니일 뿐입니다. 시우는 그나마 착해서 전화를 걸고 학교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서윤이는 저를 무서워합니다. 할머니가 누구야? 하고 엄마 뒤에 숨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지는 웃으며 말합니다. 애가 낯을 좀 가려서요. 어머니, 이해해 주시죠?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며느리의 예전 게시물들을 봤습니다. 한 달 전 게시물이었습니다. 시댁 스트레스 푸는 나만의 방법. 사진은 카페에서 찍은 셀카였습니다. 며느리가 커피를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솔직히 시댁이 편한 며느리가 어딨겠어요?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유유. 근데 요즘은 적당히 거리 두는 게 답인 것 같아요. 너무 가까우면 서로 힘들어요. 전 명절만 형식적으로 가고 평소엔 거의 안 만나요. 그게 서로 편한 거죠. 댓글에는 공감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시댁이랑 거리 두니까 훨씬 나아졌어요. 민지님 현명하시네요. 시댁은 적당한 거리가 최고죠. 부러워요. 저는 시어머니가 맨날 집에 오시려고 해서 스트레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형식적으로라는 단어가 눈에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에 저를 보러 오는 것도 손주들을 데려오는 것도 전부 형식이었다는 뜻인가요? 진심이 아니었다는 뜻인가요? 저는 스마트폰을 더 내렸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더 보고 싶지 않았는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2달 전 게시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선물 뭐 사드리면 좋을까요? 사진은 백화점 사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인데 뭘 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취향도 잘 모르고 그냥 현금이 제일 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댓글들을 보다가 저는 한 댓글에서 멈췄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랑 대화 자주 하세요? 평소에 뭘 좋아하시는지 물어보면 되잖아요. 며느리의 답글이었습니다. 그게 솔직히 대화를 별로 안 해서요. 전화도 거의 안 하고요. 남편이 가끔 통화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무난한 걸로 사드리려고요. 저는 스마트폰을 소파 위에 던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니, 눈물보다는 화가 났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새벽부터 일어나 아들의 도시락을 쌌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손님들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고 장사가 안 되는 날엔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신혼집 전세금도 제가 보탰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 산후조리원 비용도 제가 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저를 형식적으로 만나고 저와 대화를 별로 안 하고 SNS에 저에 대한 거짓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안경을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렌즈를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런 사람이었나요? 며느리가 이렇게 저를 무시해도 아들은 모른 척하는 게 맞는 건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이해하지 않기로, 저도 저를 지켜야 한다고.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 검은색 코트, 낡은 가디건. 옷에서는 아직도 남편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옷장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의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구두 2켤레, 갈색 구두 1켤레. 남편은 구두를 닦는 걸 좋아했습니다. 주말마다 신문지를 깔고 앉아서 구두약을 바르고 천으로 닦았습니다. 여보, 구두는 사람을 말해주는 거야. 깨끗하게 신어야 해.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구두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이 구두를 신고 남편은 매일 출근했습니다. 40년을 같은 회사에 다니며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구두를 내려놓고 남편의 독서용 안경을 꺼냈습니다. 가방에 넣어뒀던 그 안경이었습니다. 안경과 구두를 나란히 놓으니 남편이 지금 막 퇴근해서 현관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정말 외로웠습니다. 남편이 떠난 게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슬펐지만 더 힘든 건 혼자 남겨진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은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고 며느리는 SNS에 저에 대한 거짓말을 올렸습니다. 손주들은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나는 이 가족에게 뭐였을까? 그냥 돈 대주는 사람이었을까? 아들 키워주고 밥 해주고 손주 용돈 주는 사람이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을 열어 오래된 과자통을 꺼냈습니다. 이 통 안에는 과자가 아니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45 소유자 김영숙. 이 건물은 30년 전 제가 혼자 샀습니다. 그때는 정말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2층짜리 낡은 건물. 1층은 작은 슈퍼마켓이 있었고 2층은 비어 있었습니다. 강남이라고는 하지만 번화가에서 떨어진 골목 안쪽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말했습니다. 여기는 투자 가치가 별로 없어요.
재건축 계획도 없고 유동인구도 적고요. 차라리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샀습니다. 그때 제 나이 43이었습니다. 식당을 12년 동안 운영하며 모은 돈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아서 나머지를 채웠습니다. 전세금 포함해서 총 8천만 원. 그 시절엔 큰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몰랐습니다. 여보, 나 적금 좀 들었어요. 노후 준비하려고요. 저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이 알아서 잘하겠지. 남편은 저를 믿어줬습니다. 건물을 산 후 저는 세입자를 직접 관리했습니다. 슈퍼마켓 주인 아저씨가 월세를 밀리면 저는 직접 찾아가서 사정을 들었습니다. 2층을 수리해서 작은 사무실로 만들었습니다. 직장인들이 들어왔고 월세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안쪽이었던 그곳이 점점 번화가에 가까워졌습니다. 건물값이 올랐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건물을 팔라고 했습니다. 2배 드릴게요. 지금 파시면 좋은 가격이에요. 하지만 저는 팔지 않았습니다. 더 기다렸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재건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조합에 가입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서류를 직접 공부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몰랐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재건축 조합원이라는 게 신기했던 모양입니다. 재건축이 완료되었습니다. 낡은 2층 건물은 15층 오피스텔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중 3개 층을 받았습니다. 4층, 5층, 6층, 총 36개 호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건물의 시세는 100억이 넘습니다. 월세 수입만 한 달에 3천만 원입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과자통에 넣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편도 몰랐고 아들도 몰랐고 며느리는 당연히 몰랐습니다. 다들 저를 가난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월급으로 근근히 살아온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주 용돈 10만 원 주면 어머니, 그런 돈 어디 있어요? 아끼셔야죠. 하고 걱정하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100억짜리 빌딩의 주인이었습니다. 30년을 혼자 묵묵히 관리하고 키워온 자산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문득 예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취해서 비틀거리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 집이 가난해서. 준호야, 무슨 소리야? 친구들은 다들 부자야. 강남에 집도 있고 외제차도 있고. 근데 난 아무것도 없어. 엄마 아빠가 더 열심히 벌었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강남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부러워하는 그 강남의 말입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아들이 공부를 안 할 것 같았습니다. 편하게 살려고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미안하다. 더 열심히 벌게. 다음 날 저는 식당 일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후회가 됐습니다. 그때 말했어야 했나? 아들에게 진실을 알려줬어야 했나? 그랬으면 달라졌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안경을 다시 들었습니다. 렌즈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피곤한 눈, 73년을 살았습니다. 누구의 딸로,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김영숙으로 산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건물 관리인 박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팀장은 15년 동안 저와 함께 건물을 관리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사장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세요? 박 팀장은 저를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박 팀장, 다음 주에 변호사 좀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유언장을 작성하려고요. 유언장이요? 갑자기 왜요? 이제 나이도 있고 정리할 게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님 연락처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남편의 안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제 나도 나를 지켜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는 내가 결정할 거예요. 아들이 날 무시하고 며느리가 거짓말을 해도 나는 나를 지킬 거예요. 달빛이 안경 렌즈에 반사되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당신답게 해.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다음 날, 저는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형수님, 저 정수예요. 형님 동생, 남편의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박정수, 남편보다 10살 어렸고 지금은 부산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잘 지내셨어요? 형수님 미안해요. 장례식 때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며칠 전에 부산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당일 아침에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갔거든요. 괜찮아요. 온 것만도 고마워요. 그게 형수님 혼자 계신 거 보고 마음이 안 좋았어요. 조카는 어디 갔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준호는 해외에 있었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외요? 아버지 장례식인데요? 네. 미리 예약해둔 여행이래요. 형수님, 그게 말이 돼요? 여행을 취소해야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 이번 주말에 형네 집에 좀 들를게요. 큰형이랑 작은형이랑 같이요. 형수님 혼자 계시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멀리서 올 것 없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가야죠. 형님 49제도 있고 형수님도 뵙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형제들. 사실 저는 그들과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큰형님은 대구에 계시고 작은형님은 인천에 계셨습니다. 명절에도 각자 집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형제들끼리는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였습니다. 하지만 장례식 날 그들은 모두 왔습니다. 멀리서도 왔습니다. 새벽부터 출발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아 주었습니다. 재수 씨, 혼자 힘드시죠? 저희가 옆에 있을게요. 큰형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장례식장에서 남편의 형제들이 제 상주 역할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세 형제가 함께 왔습니다.
큰형님 박정호는 76살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샜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였습니다. 작은 형님 박정민은 73, 안경을 쓰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막내 정수는 60대 초반으로 가장 활달했습니다. 형수님, 저희 왔어요. 정수가 현관문을 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과일이랑 반찬이에요. 형수님 혼자 계시니까 제대로 못 드실 것 같아서요. 아이고, 이런 걸. 당연한 거죠. 저희 형수님인데. 큰형님이 거실로 들어와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우리 동생이 살던 집이구나. 정말 오랜만이네. 형님, 차 한 잔 드릴게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반가워서가 아니라 긴장돼서였습니다. 남편의 형제들은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저는 그들 앞에서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내가 잘 모시고 있는 걸까? 형님들이 보기에 내가 부족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차를 들고 나가니 세 형제가 남편의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거실 장식장 위에 놓인 작은 액자였습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동생 참 착했는데. 큰형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수도 없고 고집도 없고 재수 씨한테도 잘했죠? 네, 형님. 좋은 사람이었어요. 알아요. 우리 동생이 재수 씨 만나서 복 받은 거예요. 큰형님의 말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복 받았죠. 작은 형님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형수님, 장례식 때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혼자 다 하시느라 힘드셨죠?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거짓말. 우리 다 봤어요. 혼자 앉아 계신 거. 정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 솔직히 저희 화났어요. 조카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장례식에 왜 안 와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미리 예약한 여행이 있어서 그걸 취소해야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정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큰형님이 말렸습니다. 정수야, 형수님 앞에서 그러지 마. 형님,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요즘 세상이 변했다지만 부모 장례식은 기본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큰형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재수 씨, 많이 서운하셨죠?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형님, 저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준호를 어떻게 키웠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재수 씨 잘못이 아니에요. 조카가 철이 없는 거죠. 작은 형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재수 씨는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 동생이 평범한 회사원이었잖아요. 큰 돈을 번 것도 아니고. 그런데 조카를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키고. 재수 씨가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로서 당연한 거였어요. 당연한 게 어딨어요. 요즘 세상에. 정수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도 아들 둘 키웠는데 말이에요. 애들이 커서 효도는 안 해도 최소한 무례하진 않거든요. 근데 조카는 선을 넘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큰형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재수 씨는 조카 며느리는 어때요? 좀 괜찮아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재수 씨는 잘 안 해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저랑은 거리를 두는 것 같아요. 세 형제가 서로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정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장례식 때 제가 봤는데 민지가 SNS에 뭔가 올리더라고요. 외국인 것 같더라고요. SNS요? 네. 저도 그 앱 하거든요. 근데 며느리 계정을 봤더니 형수님 뭐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알아서 처리하신대요. 저희는 편하게 여행 즐겼어요 라고 써놨어요. 댓글에는 친구들이 부럽다. 우리 시어머니는 왜 이렇게 간섭이 심한지 이러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큰형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수님, 속상하시죠? 우리가 봐도 화가 나는데 형수님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형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작은 형님이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할 만큼 하셨어요. 이제는 형수님 인생을 사세요. 조카 눈치 보지 마시고요. 맞아요. 정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수님, 혹시 재산 같은 거 정리하셨어요? 유언장 같은 거요? 아, 그게 이번 주에 변호사 만날 예정이에요. 잘하셨어요. 꼭 하세요. 요즘은 가족이라고 믿으면 안 돼요. 특히 조카 며느리 같은 사람은 더요. 큰형님이 말했습니다. 재수 씨, 우리가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형수님이 편하게 사시는 거예요. 우리 동생이 떠났는데 재수 씨까지 힘들면 안 되잖아요. 저는 눈물을 또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형님들 고맙습니다. 고맙긴요. 우린 한 가족이잖아요. 그날 저녁 세 형제는 늦게까지 있다가 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정수 씨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만약에 조카가 이상하게 나오면 바로 저희한테 연락하세요. 저희가 혼내줄게요. 정수 씨, 고마워요. 당연하죠. 형수님은 우리 가족이에요. 문을 닫고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 형제들이 날 지켜주네요. 이제 난 혼자가 아니에요. 남편의 49제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음식점을 예약했습니다. 남편의 형제 세 분과 그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총 10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민지도 왔습니다. 어머니, 오래간만이에요. 준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옆에 선 민지는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저희 여행 다녀오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큰형님이 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오랜만이네. 잘 지냈니? 네, 큰아버지. 잘 지냈습니다. 그래. 근데 아버지 장례식은 왜 안 왔어?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지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게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6개월 전에 예약해둔 가족여행이 있었거든요. 취소하면 위약금이 너무 커서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괜찮다고 하셔서
재수 씨가 괜찮다고 했어요? 큰형님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민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전화로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알았다고만 했어요. 괜찮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그게 그 말 아닌가요? 정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알았다랑 괜찮다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 죄송합니다.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불만스러워 보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작은 형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재수 씨,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혼자 계시니까 걱정이에요.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혼자 사시기 힘드시면 요양원 같은 곳도 알아보세요. 요즘은 좋은 곳이 많다던데요. 준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실래요? 같이 사시면 되잖아요. 저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니? 네, 진심이에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안 되죠. 민지가 준호의 팔을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남긴 재산 같은 것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말할 때가 됐다고. 준호야, 내 아버지는 재산이 별로 없어. 그래도 집이랑 예금 같은 거 있잖아요. 집은 전세고 예금은 장례비로 다 썼어. 준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한테 건물이 있어. 네, 건물이요? 준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30년 전에 내가 산 건물이야. 강남 역삼동에. 민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식당 운영하면서 번 돈으로 샀어. 그때는 작은 2층 건물이었는데 재건축되면서 지금은 15층 오피스텔이 됐지. 준호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그 건물이 지금 얼마예요? 시세로는 100억 정도 돼. 식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00억이요? 진짜 100억이요? 응. 그럼 어머니가 그 건물 주인이세요? 그렇지. 준호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왜 그 얘기를 이제 하세요?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 아들인데. 큰형님이 준호를 말렸습니다. 준호야, 앉아. 어머니한테 왜 소리를 쳐? 하지만 큰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어머니가 힘들게 사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용돈도 드리고 명절마다 찾아뵙고. 명절마다? 정수가 비웃었습니다. 너 작년 추석에 안 왔잖아. 설날도 안 왔고. 그건 애들이 아파서. 거짓말 마. 형수님 혼자 명절 보내시는 거 우리 다 알아. 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진짜 바빴어요. 애들 학원 스케줄도 있고 남편 회사 일도 있고. 작은 형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카 며느리, 내가 하나 물어볼게. 시어머니한테 잘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한테 며느리로서 잘했냐고 물어보는 거야. 민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
큰형님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이게 며느리 SNS예요. 내가 캡처해뒀어요. 화면에는 민지의 게시물이 보였습니다. 시댁 스트레스 푸는 나만의 방법.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며느리,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시댁은 적당한 거리가 최고, 형식적으로만. 만난다. 시어머니랑 대화 안 한다. 이게 최선이에요? 준호가 민지를 돌아봤습니다. 민지야, 이게 뭐야? 여보, 그건 그냥 친구들이랑 농담으로. 농담?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생각했어? 민지가 울먹였습니다. 여보,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 며느리들 다 그래요. 시댁이랑 거리 두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고. 그럼 우리 어머니는 어때요? 어머니 정신 건강은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다툼을 듣고 있었습니다. 큰형님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재수 씨, 이제 알겠어요? 이 사람들은 재수 씨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들 편하게 살려고 했던 거예요. 준호가 항변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를 사랑해요. 진짜로요. 사랑? 정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장례식에 안 가? 사랑하는 사람 혼자 두고 여행 가? 그게 사랑이야?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저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100억 빌딩 때문인지. 준호야,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고 했어. 준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건물 등기부등본이야.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 준호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걸 왜? 너한테 보여주려고. 그리고 말하려고. 뭐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약한 사람이 아니야. 30년 동안 혼자 이걸 지켜왔어. 아무 도움 없이.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한테 상속을. 그건 내가 결정할 거야. 저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야. 준호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야. 너희가 진심을 보이면 나도 생각해 볼게. 하지만 돈 때문에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거라면.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땐 한 푼도 안 줄 거야. 식당을 나서며 큰형님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재수 씨, 잘하셨어요.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네, 형님. 알아요. 뒤에서 준호와 민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49제가 끝난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준호가 매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어머니,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너무 과했습니다. 그리고 민지도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반찬 만들었어요. 갖다 드릴게요.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병원 모시고 갈까요?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시면 안 될까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일주일 후, 민지가 큰 짐을 들고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주일 동안 여기서 같이 살게요. 어머니 시중 들어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희 집에 애들도 있고, 애들은 남편이 봐요. 어머니가 더 중요하죠. 민지는 그날부터 집에 머물렀습니다. 아침마다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하는 사진, 청소하는 사진, 제 옆에 앉아 웃는 사진, 모두 SNS에 올렸습니다. 저는 민지의 계정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하루. 사진 속 민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와, 민지님 진짜 효녀 며느리네요. 부러워요. 시어머니랑 저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 민지님 남편분 정말 복 받으셨어요. 민지는 댓글마다 답을 달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너무 좋으세요. 히읗히읗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효도는 당연한 거죠. 시어머니가 저희 남편 키우셨잖아요. 시어머니를 친엄마처럼 생각해요.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진심일까? 아니면 100억 때문일까? 사흘째 되는 날 민지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실래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나 아픈 데 없어. 그래도 검진은 받으셔야죠. 나이 드시면 조심하셔야 해요. 민지는 억지로 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 앞에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시어머니 요즘 많이 외로워하세요. 제가 매일 찾아뵙고 있는데 혼자 계실 때가 더 많아서 걱정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정말 효녀시네요. 아, 네.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민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탁했습니다. 실례지만 저희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으세요? 사진 속에서 민지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다녀오셨다면서요? 민지가 고생 많이 했죠? 응. 어머니,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모실게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혹시 건물 관련해서 저희한테 관리 맡기실 생각 없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걸. 병원 가는 것도, 사진 찍는 것도, SNS에 올리는 것도 전부 효도하는 며느리라는 증거를 만들기 위한 거였습니다. 준호야, 나 혼자 관리할 수 있어. 어머니, 나이 드셨는데 힘드시잖아요. 아니야. 박 팀장이 있으니까 괜찮아. 박 팀장이요? 어머니, 그 사람 믿으시면 안 돼요. 남이잖아요. 저는 아들인데. 저는 준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남보다 못한 아들도 있어. 어머니, 나 피곤해. 이제 돌아가. 준호와 민지가 나간 후 저는 박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변호사 선생님 연락처 주세요. 지금 당장 만나고 싶어요. 이틀 후 저는 법무법인에 갔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은 3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신탁 계약을 원하신다고요? 네. 제 건물을 신탁에 넣고 싶어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그동안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의 무관심, 며느리의 무례함, 그리고 갑작스러운 효도 공세.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요즘 많이 보는 케이스예요. 그래요? 네. 부모님이 재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갑자기 태도가 변하는 자녀들이 많아요. 법적으로는 효도를 증명하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신탁이 가장 확실합니다. 건물을 신탁회사에 맡기시고 사장님이 조건을 정하시는 거예요. 조건이요? 예를 들어 매년 12번 이상 방문, 명절 필수 참석, 월 2회 이상 전화 같은 거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속이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조건을 충족해도 일부만 주는 건 안 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70%는 공익재단에 기부하고 30%만 상속하는 식으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좋습니다.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신탁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준호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왜 부르셨어요? 준호와 민지가 함께 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앉아.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신탁 계약서야. 신탁이요? 준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건물을 신탁에 넣었어. 내가 죽으면 70%는 공익재단에 가고 30%만 너한테 가.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얼마나 효도했는데. 효도?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SNS에 올리려고 한 효도 말하는 거야?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병원 갈 때 사진 찍은 것도 알아. 의사 선생님 앞에서 효녀 며느리 연기한 것도 알아. 다 봤어.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저희 진심이었어요. 진심? 건물 알기 전엔 아버지 장례식도 안 왔잖아.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늦었어.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지켜볼 거야. 진짜 효도인지 가짜 효도인지. 그 후에 내가 결정할게. 어머니. 준호가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손 떼. 어머니, 제발이요. 저희 한 번만 믿어주세요. 믿음은 한 번에 무너지지만 다시 쌓는 데는 오래 걸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1년 후에 다시 만나자. 밖으로 나오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신탁 계약을 발표한 후 준호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 넉 달, 5달. 전화도 없었고 문자도 없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갔지만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화났나 봐요.
6개월째 연락이 없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손주들 목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시우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윤이가 피아노는 잘 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저는 민지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행복한 가족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이 웃고 있는 사진들. 하지만 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주말. 오랜만에 외식 행복해요. 아이들 생일 파티, 최고의 하루. 댓글들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지님네 가족 정말 화목해 보여요. 부러워요. 가족이 최고죠. 아이들 너무 행복해 보여요.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너무 냉정했던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지킨 것뿐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수님, 저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잠깐 뵈러 가도 될까요? 그래요, 오세요. 1시간 후 정수가 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조카한테 연락 받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6개월째 연락이 없어요. 정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조카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좀 찾아뵈라고. 뭐래요? 화났더라고요. 어머니가 저를 믿지 않으시는데 왜 가야 하냐고. 신탁 계약 취소하시면 그때 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형수님, 서운하시죠? 네. 정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형수님은 잘못 없으세요. 조카가 철없는 거예요. 정수 씨, 저는요 아들이 정말 그리워요. 손주들도 보고 싶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연락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돈 때문에 오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 형수님 잘못 아니에요. 조카가 깨달아야 해요. 정수는 그날 늦게까지 있어 주었습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6개월째 되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묘지는 조용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묘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6개월째 연락이 없어요. 제가 너무 심했나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저는 후회 안 해요. 제 자신을 지킨 거니까요. 당신도 이해해 주시죠? 묘비에는 남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 박정호. 저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보고 싶어요. 당신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한참을 울다가 저는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12층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집 앞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니 준호였습니다. 아들은 빈손이었습니다. 선물도 과일도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야?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제 왔니? 죄송해요.
제가 화가 나서 6개월 동안 연락 안 했어요. 그래서 왔니? 신탁 계약 취소하라고?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 왔어요. 거짓말 하지 마. 진짜예요, 엄마. 준호가 일어나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6개월 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제가 왜 화났는지, 왜 연락 안 했는지. 처음엔 엄마가 저를 못 믿어서 화났어요. 재산 때문에 신탁 계약하신 게 너무 억울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깨달았어요. 제가 엄마한테 뭘 해드렸나? 명절에도 안 갔고, 아버지 장례식도 안 갔고, 전화도 잘 안 했어요. 그리고 민지가 SNS에 올린 거 다 봤어요. 엄마한테 무례하게 한 것도 알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싸웠어요. 민지랑. 엄마 얘기하다가 싸웠니? 네. 민지는 신탁 계약 취소하라고 엄마한테 얘기하러 가자고 했어요. 근데 저는 싫었어요. 준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산 때문에 엄마 찾아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들이 아니잖아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6개월을 안 간 거예요. 제가 정말 엄마가 그리워지는 날까지 기다린 거예요. 준호야. 엄마, 오늘 시우가 물어봤어요. 아빠, 할머니는 왜 안 보러 가? 그 말 듣는데 너무 창피했어요. 준호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아버지였어요. 나쁜 아버지. 할머니를 소중히 하지 않는 아빠. 시우한테 그런 모습 보여준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재산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로요.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 왔어요. 준호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못난 아들이에요. 저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이 진심으로 우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엄마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냉정했나 봐. 아니에요. 엄마는 잘못 없어요. 근데 말이야, 엄마도 너무 외로웠어. 6개월 동안. 엄마, 손주들도 보고 싶고, 내 목소리도 듣고 싶었어. 준호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매주 올게요. 재산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엄마가 제일 중요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준호야, 정말이니? 네,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엄마.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에 석양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요. 진짜로 돌아왔어요. 그날 이후 준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혼자 왔습니다. 손주들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민지랑 아직 정리 안 됐어요. 그래서 저만 먼저 왔어요. 괜찮아. 천천히 해. 준호는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전구를 갈았습니다. 싱크대를 고쳤습니다. 묵은 짐을 정리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손은 부지런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버지 방을 정리하다가 울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옷이 아직 그대로네요. 응, 못 버리겠더라. 저도 도와드릴게요. 같이 정리해요. 우리는 함께 남편의 옷을 정리했습니다. 준호가 아버지 구두를 닦았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구두 닦으시던 거 기억나요? 주말마다. 그랬지. 내 아버지는 구두를 소중히 했어. 엄마는요? 뭘 소중히 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소중히 했어.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 그만해. 너 이미 100번도 넘게 사과했어. 그래도 계속 미안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준호가 손주들을 데려왔습니다. 할머니, 시우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시우야, 많이 컸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서윤이는 엄마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저는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이 많이 여위었습니다. 화장도 예전처럼 진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민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SNS에 올린 것도 어머니한테 무례했던 것도 다 잘못했어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SNS 계정 삭제했어요. 이제 안 해요. 왜? 부끄러웠어요. 제가 무슨 짓을 했나 싶어서요. 서윤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려요. 손에는 작은 그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그렸니? 네. 할머니 보고 싶어서 그렸어요. 저는 서윤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 가족이 돌아간 후 저는 박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변호사 선생님 연락처 주세요. 다시 만나고 싶어요. 일주일 후 저는 법무법인에 갔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어요. 신탁 계약 말씀이신가요? 네. 70%를 공익재단이 아니라 아들에게 주고 싶어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세요? 지난번에 그렇게 화나셨는데. 아들이 변했어요. 진짜로요. 저는 지난 석 달 동안의 일을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시겠어요? 네. 70%는 아들에게, 20%는 손주들에게, 10%는 공익재단에 주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오는 길에 저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됐어. 내가 원하던 게 이거였어. 다음 주 토요일 저는 남편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준호와 손주들이 함께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시우예요. 보고 싶었어요. 시우가 묘비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서윤이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서윤이에요. 준호가 묘 앞에 술을 따랐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철들었어요. 저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요. 손주들도 데려왔어요. 이제 걱정 놓으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여보, 나도 나를 지키면서 가족을 다시 품을 수 있게 됐어요. 당신이 늘 바라던 거잖아요. 준호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집에 가요. 그래, 가자. 묘지를 나서는데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신탁 계약은 그대로 두실 거예요? 응, 그대로 둘 거야. 괜찮아요.
저는 상관없어요. 아니야. 엄마가 수정했어. 네. 70%는 너한테 가. 20%는 시우랑 서윤이한테, 10%는 기부할 거야. 준호가 멈춰 섰습니다. 엄마 정말이세요? 그래. 너 진심을 보여줬으니까. 엄마 고맙습니다. 준호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가 최고예요. 정말로요. 최고는 무슨, 그냥 엄마니까. 시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가서 같이 저녁 먹어요. 그래, 가자.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날이 또 있었나? 준호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지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고마워.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자주 와요. 우리 매주 같이 밥 먹어요. 그래, 그럴게. 식사를 하는데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우리 집에서 사실 생각 없으세요? 아니야. 엄마는 집이 편해. 그래도 자주 오세요. 매일 오셔도 돼요. 알았어. 자주 올게.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진짜로요. 그래, 고마워.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대문 앞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엄마,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 너도 조심해서 가. 엄마, 사랑해요. 준호는 처음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43살이 되어서야 하는 말이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준호야. 준호가 돌아가고 저는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장식장 위에는 남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 앞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여보, 끝났어요. 우리 아들이 진짜 돌아왔어요. 사진 속 남편은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늦었지만요. 저는 남편의 독서용 안경을 꺼냈습니다. 렌즈를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지켜온 것들, 건물도 재산도 가족도 그 모든 게 이제야 의미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달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준호가 매주 올 것입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집에 가득할 것입니다. 민지도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다시 연결된 가족. 그것이 제가 평생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저는 남편의 사진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나도 이제 괜찮아요. 달빛이 거실을 비췄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73년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